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로보틱스 분할 합병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명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직접 보고 자세한 일정과 그 궁금한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자료를 클릭하면 이제 다운이 되고요. 여기 IR 자료에 설명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 합병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디스클레이머라고 해서 앞에 보면은 본 자료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인적 분할 합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되지 않고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에 관하여 신뢰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요. 한번 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뉴 두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략 방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많이 보던 부분이고요.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밥캣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안으로 이제 스마트 머신으로 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품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두산 밥캣이 떨어져서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두산 퓨얼셀을 아래로 두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구조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아래로 두고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밥캣을 가진 신설 법인이 이제 인적 분할이 되고요. 그게 이제 비상장 회사로 인적 분할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가 소각이 되고 그 주식수가 이제 25%가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두산 밥캣이 들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우리가 받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의 75주,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신주 3주, 100주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일 이사회 결의 후에 9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11월 변경 상장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9월 25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반대 표명을 하면 주주총회에 이제 이 합병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찬성이 되었다, 찬성 표결이 많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1월 말에 이제 변경 상장되어서 이 합병안이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공시 7월 17일 전에 취득한 주주 및 공시 다음 영업일 7월 12일까지 매수한 주주 대상으로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7월 29일 이 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하면 주주 명부에 들어가서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자체는 지금 11일이나 12일까지 이렇게 매수한 주주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일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하신 분, 신규로 매수하신 분은 합병을 참여할 수 있긴 하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는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를 발표하고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수한 주주,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것은 우리가 2850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고요. 10월 28일이긴 하지만 10월 25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들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합병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11월 25일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신주가 상장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변경 주식이 이제 상장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신주로 상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이사회 결의는 11일에 있었고 12일까지 지금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 주식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확정 기준일이죠. 그래서 합병에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이 주주총회를 참석할 수 있는 이 주주 확정 기준일이 7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 7월 25일까지 주식을 들고 계시면 합병에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7월 13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합병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매수 청구권 자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매수 청구권을 지금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신규 매수를 해서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병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9월 25일 전에 9월 10일에서 9월 24일까지 약 2주 동안 반대 의사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권 어플에 들어가시면 전자 투표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뭐 반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사가 통지가 되고,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반대 의사가 이제 통지된 결과와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의 그런 대주주들의 움직임, 그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결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찬성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계속해서 뒷 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거의 이제 3주 정도 해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대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매수 청구권에서 6천억 이상의 반대 표결이 또 생기면 회사에서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이 합병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천억 이상이 청구가 되느냐가 이제 이때 결정이 될 거고, 2850원으로 지금 청구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6천억이 되기 위해서는 약 한 3천만 주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주가 이제 모여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병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반대 의사가 크죠.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성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대주주 지분이 30%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합병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있겠죠, 그 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이 주주총회 전에 좀 그러한 이 움직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까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만약에 3만원 기준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3만원에서 2850원은 사실 9,1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 청구권을 이제 만약에 합병이 부득이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으로 합병을 막기 위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만원 정도로 이제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2850원보다 많이 높아진다면 9월 25일에서 10월 15일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6천억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을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해서 청구를 해가지고 합병을 취소시킬 수도 있겠지만, 만약이라도 그게 이제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한 3천억이 모였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3천억을 주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싸게 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합병이 통과돼 버리고
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만 손해보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그때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합병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9월 10일에서 24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때도 이제 주주총회에 의해서 합병이 통과가 되면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가를 좀 보면서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이 있고 분할 합병 기일은 10월 29일이고요. 사실 매매 거래 정지가 10월 25일부터 이미 이 거래일 전부터 이제 합병 이 기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25일까지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분할 합병에 참여되고 변경 상장이 11월 25일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 비율이 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할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24년 1Q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로는 자산이 13.9조 원, 부채가 7.9조 원, 자본이 6.0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분할 후에는 존속법인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죠. 자산이 11.7조 원, 부채가 7.2조 원, 자본이 4.5조 원으로 이제 이렇게 줄게 되고요. 자산이 2.2조 원이 떨어져 나가고 부채가 0.7조, 자본이 1.7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이 신설법인은 비상장 기업이 되고요.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신주로 합병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할 비율 산정이 회계상 잠복가액 순자산 비율로 산정을 했고 그게 1대 0.247 이렇게 이제 주식 수 분할 비율이 산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 장부가액 순자산 비율이 아마 이제 자본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1.5 대 4.5로 해가지고 0.247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산과 자본, 부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자산은 이제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라는 것을 자산과 부채로 부채의 마이너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에 이제 유동부채, 뭐 비유동부채, 그다음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가 합쳐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채를 제외하고 났을 때를 이제 자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본 안에는 자본과 이익잉여금, 뭐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중에 하나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본금은 단순히 이제 주식의 액면가, 그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포함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주식수에 대한 가치가 이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본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액면가 기준으로 했을 때 5천원이죠. 5천원 곱하기 주식수가 지금 이제 6억 4천만 주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3조 정도가 이 자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식을 떨어뜨려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의 1.5조 원은 이 주식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밥켓 장부가액 47,6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던 DBI의 주식 가치 순자산 1.5조를 합병 과정에서 공정가치 56,612원으로 재평가 후에 차입금을 제외해서 합병 대상 자산 가치를 1.6조로 선정을 했다. 일단은 보시면 장부가액의 신설법인이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장부가액 곱하기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지분 4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이 주식수가 1억 주죠. 그래서 지금 47,600원 곱하기 1억 주를 하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지분 46%를 계산하면 자산 가치가 2.2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2.2조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부채 비율을 제외하고 자본을 1.5조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1.5조 원을 잡은 걸
이제 두산밥켓의 가치를 공정 가치로 해서 조금 더 높게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걸 0.1조를 추가해서 자산 가치를 총 2.3조 원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자본 가치를 1.6조 원으로 잡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1.6조로 잡았을 때 아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각 주식수가 1억 5,847만 6천 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0.247%에 대한 24.7%에 대한 주식 소각 비율입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나눈 게 이제 1,221원이 얼추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주가와 비교해서 이렇게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 발행이 지금 이제 2천만 주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합병 비율이 두산 로보틱스 기준 주가로 진행이 됨으로써 합병 비율이 너무 낮게 좀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1,221원까지는 오케이, 어떻게 출연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 두산 로보틱스의 이 8만 원의 가치가 정말 로보틱스의 이 자산 가치를 명백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실적적으로 그리 잘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1.6조를 지금 2천만 주에 상장을 시킬 만큼의 그런 가치가 아닌데 이 합병 비율이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한 그런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율의 이 산정은 기준 주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4조, 5조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수치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합병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PER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치를 산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숫자 1도 틀림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로보틱스는 뭔가 이 구체적인 수치 없이 주가에 그냥 기준으로 맞춰버리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그 합병에 대한 이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법안도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주가를 잡는 이 과정을 좀 고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측에서는 합병 전과 후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 표에 대해서 좀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속법인과 장부가액 신설법인,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가지고 있는 75%, 그다음에 장부가액 신설법인은 시장 외, 장외 25%, 근데 존속법인은 이제 합병 후에 그대로 이제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75%,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3%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이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존속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산 가치가 11.7조 원으로 좀 줄게 되죠. 그리고 부채 가치가 7.2조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자본 가치도 4.5조 원으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자산이 좀 줄었다, 그리고 자본이 줄었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지금 이제 뭐 현금이 빠진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본 자체가 아까 제가 자본에 들어가 있는 자본금을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단순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산 안에도 종속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번에 빠지는 게 자산의 2.2조 원이 빠진다. 부채 포함, 그러니까 자본은 1.5조 원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2.4조로 이제 잡혀 있는데, 그 시가총액 기준은 7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21,850원일 때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주식수가 4억 8,200만 주로 이제 주식수가 소각이 되면 줄기 때문에 그 기준 주가가 25,673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25,673원으로 11월 25일에 재상장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주식수가 소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수가 소각된 만큼
가치가 한 주당 올라가기 때문에 25,673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1월 25일에 25,000원을 갈지 그 이상을 갈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식수가 소각되었고 이 자산이 빠지고 자본이 빠지는 이 과정이 재무제표상에 그냥 장부상에 두산밥켓의 그런 자본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금이 유출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상장되는 11월 25일에는 동시호가가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 이 주식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 여기서는 25,000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진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두산 로보틱스로 이렇게 1.6조가 상장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결국에는 그 산출된 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요 아래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21,850원일 때 평가 금액이 218만 5천원이다. 근데 분할이 되고 나면 76주가 이제 25,673원으로 됐을 때 195만 1,148원이 되고 그 다음에 24주가 지금 이 분할로 된 거 1,221원으로 쳐서 24만 5천원으로 되는데 그럼 합치면 219만 6천원이 된다. 근데 그게 로보틱스 8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219만 6천원이 또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병을 하나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해서 나누나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딱 들어맞게 표현을 했는지 참 저도 신기할 따름이고요. 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역산해서 뭔가 주가를 맞춘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치 산출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뭐 추진 배경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입금이 1.2조 원이 감소하고 연간 금융 비용이 660억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3.2배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순차입금의 감소로 좀 이제 이자 발생률이 660억이 줄어든다. 대신 이제 두산밥켓이 떨어지면서 한 600억에서 한 700억 가까이의 그런 배당금이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배당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차입금도 결국에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재무 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죠. 네, 순차입금이 줄고 이자 보상 배율이 증가했습니다. 대신 신규 현금 창출 능력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입금 한도 여력이 확보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신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추가적으로 빌릴 수 있다. 4,800억에서 7,800억까지. 그리고 조기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거는 뭘로?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큐벡스라든지 D20, 분당 리츠 등 비핵심 자회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가능하다. 요거는 단순히 타회사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두산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그 4,800억을 주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금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저 지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두산 큐벡스도 현금 창출을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배당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단기 현금을 받고 현금 창출 능력이 단기간에는 생겼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현금 창출 능력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금 창출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원자력과 가스터빈 이런 새로운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설비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국내외 대형 원전 및 SMR 확대로 2025년 이후 제작 능력을 초과해서 단계적 증설을 추진할 것이다. 2027년에 양산 구축을 통한 SMR 파운드리를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25년, 26년, 27년 요때 SMR 관련, 대형 원전 관련 이 캐파 증설을 위한 공장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이제 이 현금 확보를 하는 4,800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뭐 순차입금 감소로 보았을 때는 이 금액을 순전히 1.2조 원으로 다 이제 순차입금을 줄이겠다라는 것도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신규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뭐 단기 차입금을 또 빌리거나 아니면은 펀드를 통해서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이 얼마나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순이익을 내는지가 좀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가스터빈과 이제 가스터빈 이런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서 캐파 확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캐파를 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행 주식 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로 순이익 증가 시에 주당 순이익이 개선된다. 그리고 두산 밥켓이 빠지면서 자산 규모가 감소는 하지만 뭐 본연의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 기준의 자체 실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적 분할로 뭐 지분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서 로보틱스 주식이 배정된다. 뭐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조기에 취득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산 밥켓 처분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이 된다. 자, 그래서 로보틱스 자체가 사실 이제 PER이 높은 주식으로 이제 합병 비율이 산정된 게 문제가 됐는데, 그 로보틱스 자체가 지금 이제 두산 밥켓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실적 자체가 로보틱스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가격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8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았을 때 지금 이 합병 기준으로 저 산정된 가격 기준으로는 손해를 더 이상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가 소각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그 산정 비율이 왜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주가로 기준이 되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주식수가 소각되어서 나타나는 이득 자체는 11월 말부터 이제 나오는 이득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이게 주가가 의도적으로 눌러졌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에서 제시한 단순히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가 이 주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주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달라드는 그런 세력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지는 그런 형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노린다면 우리가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노리지 않고 단순하게 쭉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뭐 크게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합병 자체가 저도 이제 중립적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갑작스럽게 또 한 번 중요한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해서 저도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자체를 좀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좋지 않은 기업으로 인식해서 투자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 몇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7월 12일까지 매수한 주주 대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수 청구권이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9월 10일에서 9월 24일까지 반대 의사 통지를 한 분들께만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요거는 또 장외 거래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 시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주식을 넘기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 25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하고요. 그 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따져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별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850원을 이제 제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또 제가 취득한 단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또 따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자체가 저때 이제 주가가 2850원보다 꽤나 이제 높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주분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반대의 의사 통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합병이 이래저래 다 통과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5일까지 그냥 두고 계시면 합병이 진행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합병이 싫다라고 한다면 25일 전에 매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25일에 상장되었을 때 분위기를 보고 뭐 다시 들어와도 되고, 이제 완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멈춰도 되고요. 네, 마지막 기회가 이때 10월 15일까지 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참여했을 때 의제 배당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례죠. 네. 인적 분할 합병의 그런 특례로 이제 포함이 되게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라고 여쭤본 구독자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금이 유출되거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다른 이득이 빠져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 쪽에 종속회사 기업이라는 주식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 자본도 마찬가지 단순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포함된 그 자본금이 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연결, 영업이익, 매출액 이게 감소하긴 하지만 그거 단순히 그냥 재무제표 합치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부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들어왔을 때 신주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 신주 상장에 대한 자본 가치가 포함이 되어서 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단순히 늘어났던 것 뿐이지 두산 밥캣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주가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75% 남는 그 이 존속 범위니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 로보틱스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는 저도 이제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사측에서는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계산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로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실 여부가 달라질 거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상장되었을 때 정말 25,0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 주주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우리 주주에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합병에 반대하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합병을 진행했을 때 최후에 이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합병이 진행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점들을 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가 되어서 이제 무산이 되었으면 하지만,
사실상 대주주 지분이 30%에다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 지분만 좀 들어오면 이미 이제 합병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업 IR을 통해서 도대체 이제 뭐 비공개 IR을 통해서 기관과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가,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기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분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요거를 이제 비난하고 비판해도 사실 달라지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알아야지 비판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 기업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